올해 경제 성장률도 잠재 성장률 2%를 상회할 전망입니다. 남은 2년 반은 민생의 변화, 더 체감하실 수 있게 역량을 집중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또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에는 무관용으로 강력 대응하고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워싱턴의 신행정부와 완벽한 한미 안보 태세를 구축해서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튼튼하게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복원도 계속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연금, 의료, 노동, 교육개혁과 인구 위기를 극복하는 4+1 개혁은 또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것입니다. 과잉 경쟁이 해소돼야 됩니다. 불필요한 과잉 경쟁은 우리 경제 사회에 독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잉 경쟁은 또 수도권 집중화를 초래합니다. 의료 개혁은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차분하고 꼼꼼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금 개혁은 단일 개혁안을 정말 오랜만에 우리 정부 들어서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사회적 대합의를 거쳐서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기대합니다. 노동개혁은 법치 확립의 토대 위에서 유연하고 활력 있는 노동시장을 만들겠습니다. 교육개혁은 이제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늘봄 학교를 계획대로 확대하고 융합형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의 틀을 세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도 국민 모두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 제 마음가짐부터 다시 돌아보면서 더 소통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자회견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시스 박미영입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방금 전에 고개를 숙여서 국민들께 사과를 드렸는데 사과를 결심하시게 된 배경과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진 언론인들이 한 3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이런 걸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소통 기회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임기 지난 2년 반을 돌아보고 앞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가운데 국민들께 감사 말씀과 사과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국정의 그 최고 책임자가 국민들께 사과드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국민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임기 반환점에 국민들께 감사와 또 존경에 먼저 입장을 보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연합뉴스의 김승욱 기자입니다. 내각 개편과 대통령실 인적 개편을 비롯해서 국정쇄신과 국정기조 방향 전환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지 가능한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조를 가지고 일관되게 가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일하는 방식이라든가 국민과의 소통 이런 데에 있어서는 또 늘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적재적소의 그 적임자들을 찾아서 일을 맡기는 문제는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을 내놨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도 해야 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빠른 시일 내에 하기가 근본적으로 좀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인재 풀에 대한 물색과 또 검증과 이런 것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내년도에 이제 국회 예산이 이제 마무리되고 나면 내년도에 신속하게 이 예산 집행을 해줘야 또 국민들의 민생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 또 지금 미국 대선 때문에 이제 이게 아마 1월 중에 이제 정부가 출범을 하겠지만 사실 모든 틀은 지금 한두 달 사이에 전부 짜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또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여튼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그 시기는 저희가 조금 유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KBS 장덕수 명태균 씨 관련 좀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의혹이 제기되고 나서 이제 대통령실은 경선 막바지에 조언을 받아 소통을 끊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입장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통령님과 명 씨의 녹취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또 최근 커지고 있는데요. 대선 이후 명 씨와 정말로 소통을 끊으신 건지 연락한 적이 없으신지 궁금하고요. 만약 또 통화나 문자가 공개된다면 어떻게 대응하실지. 먼저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이런 논란들이 언론 보도가 돼서 저도 아침 비서실 회의 때 경선 하여튼 뒷부분에 가서 좀 그럴 만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연락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한 적이 있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러니까 당선된 이후에 연락이 왔는데 받은 적이 있다. 축하 전화를 받고 저도 어찌됐든 명태균 씨도 선거 초입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고 자기도 움직였기 때문에 수고했다는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한 기억이 분명히 있다고 제가 비서실에 얘기를 했는데, 아마 언론에 이 관계되는 걸 얘기하는데 대변인이나 그런 입장에서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우니까 경선 뒷부분 이후에는 사실상 연락을 안 했다 하는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한 건데, 자기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을 수 있죠. 근데 제가 문자를 답을 안 하면은 소통을 한 거라고 보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또 좋은 일로 전화를 했는데 제가 고맙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선거 초기에는 제가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지역에는 이런 게 관심이
관심이 많으니까 뭐 이런 얘기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저의 당선을 반대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당선을 위해서 자기가 도움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인데 그렇게 매정하게 하는 것이 섭섭했겠다 싶어서 제가 그때 전화를 받아줬다고 제가 분명히 우리 참모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문화일보 김규태 기자입니다. 그 여사님도 대통령님 취임 이후에 명태균 씨와 수시로 연락했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도 언제까지 여사님이 연락하신 건지, 왜 연락하신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좀 그 전하고는 이 소통 방식이나 이런 게 좀 달라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본인도 많이 줄인 것 같고 한 몇 차례 정도 문자나 뭐 이런 걸 했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좀 일상적인 것들이 많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이경원입니다. 명태균 씨의 녹취에 기반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대통령님의 직접 설명을 청하고 싶습니다. 우선 여론 조작, 다음은 공천 개입, 끝으로는 창원 산단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말씀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명태균 씨한테 무슨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뭐 또 잘 안 나오더라도 그거를 조작한다는 거는 전 인생을 살면서 그런 짓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공천 문제는 대개 그 재보궐에 나갈 사람들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요, 그 당선인 시절에 그 2달 동안 우리 경호원들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당선인이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는 거 처음 봤다고. 정말 안가에서 새벽 한 2시까지 그 장차관과 차관급에 대한 인사 또 필요하면 저 인터뷰도 직접 해야 되고 그야말로 고3 입시생 이상으로 바빴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당에서 뭐 그 공천을 진행해 나가는데 원리 원칙에 대한 얘기만 했지 누구를 공천을 주라 이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뭐 전화 내용인지 뭐 녹음을 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저는 오랜만에 몇 달 전에 저한테 좀 많이 서운했을 것 같아서 저도 받았고 그래도 고생했다는 얘기 한마디 한 것 같고 무슨 공천에 관한 얘기한 기억은 없습니다만은 했다면은 그냥 이미 정해진 얘기 아마 그 시기에는 거의 정해졌을 것이고 예를 들면 총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뭐 누구누구가 좋다 해가지고 저한테 알려주면 저는 그대로 인재영입위원회에다가 그냥 패스시켰습니다. 누구를 꼭 공천 줘라라고 저 사실 얘기할 수도 있죠. 그게 무슨 뭐 외압이 아니라 의견을 얘기하는 거니. 창원 산단을 포함해서 한 10몇 개의 국가 산단은요. 제 대선 공약입니다. 이 산단의 지정이라는 거는 다 오픈해서 진행하는 거지 비밀리에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뭐 그거를 누구를 뭐 제가 전화해서 뭐 됐다 말았다 그런 거 자체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네. 주가 조작이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제외하면 국정에 관여했는지 여부로 직결되는 것 같습니다. 인사 개입이나 선거 개입 등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대외 활동 전면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과 함께 선거도 치르고 또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을 또 도와야 되는 입장에 있지 않겠습니까? 국정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좀 도와서 어쨌든 선거도 좀 잘 치르고 국정도 남들한테 좀 욕 안 얻어먹고 좀 원만하게 잘 하기를 바라는 그런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그런다면은 그거는 국어사전은 좀 다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일단 뭐 저를 타겟으로 하는 거지만 뭐 저희 집사람도 뭐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제 처를 많이 악마화시킨 거는 있습니다. 대외 활동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좋아하시면 하고 싫다 그러면은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의 여론을 충분히 감안하고 어떤 그 외교 그 관례상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와 제 참모들이 판단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중단해 왔습니다. 중앙일보 허준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면담에서 소위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고 그 한남동 7인회 또는 8인회라고 불리는 이들이 언급된 걸로 알고 있고 한 대표는 이들에 대한 인사 조치까지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들의 실체가 실제로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검토하고 계신지요? 김건희 라인이라는 말은 좀 굉장히 부정적인 소리로 들립니다. 대통령의 부인이 대통령에 대한 아내로서의 이런 조언 같은 것들을 마치 국정농단화 시키는 거는 정말 우리 정치 문화상이나 우리 문화적으로도 이건 맞지 않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실무자에 대한 것들은 자기가 자기 일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하면서 저 말썽을 피우고 하면은 아예 딱 계통대로 조사하고 조치를 하겠다고 했고요. 실제로도 용산에 지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우리 여기 구성원들이 그것과 관련해서 조치를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TV조선의 김정우입니다. 대외 활동을 이미 뭐 좀 자제 내지는 자제가 아니라 대통령인 저나 제 핵심 참모들이 판단할 때 국익이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해서 꼭 해야 된다 하는 거 아닌 것은 사실상 중단해 왔고 앞으로도 중단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좀 돌이켜보면 대선 때 이른바 그 한 유튜버와의 7시간 통화라든지 그리고 그 이후에 좀 성향에 좀 약간 좀 의심스러운 그 종교인과의 대화 그리고 이른바 이제 명태균 씨 사건까지 쭉 이어져는 것들이 대부분 대외 활동에서 나온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개인적인
사적인 그런 연락 차원에서 이제 만 논란이 된 건데, 그렇다면 이런 이제 비공식적인 그런 활동에 대해서 앞으로 좀 전에 좀 약간 부적절 내지는 뭐 신중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신중한 처신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걸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제2부속실하고도 연결되는지 거기까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부부싸움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2부속실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되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순진한 면도 있고, 제가 이거 제 아내라고 이렇게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전체적으로 좀 우리가 이걸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또 잘잘못을 엄정하게 이제 가리자는 것인데요. 제가 이제 2021년 7월 말에 정치 그 선언을 하고 한 달 만에 전격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고 인재영입 위원장한테 주는 그 신청서가 언론에 공개되다 보니까 제 휴대폰 번호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루 종일 뭐 사람들 만나고 뭐 여기저기 막 다니고 이제 지쳐갖고 집에 와서 쓰러져 자면은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 보면 5시, 6시인데 안 자고 이렇게 엎드려서 제 휴대폰을 놓고 계속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쳤냐? 지금 잠을 안 자고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답을 해줘야 하는 것이지, 이분들이 다 유권자인데 거기에 대해 답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선거운동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잠을 안 자고 완전히 날밤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했었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인연을 딱 못 끊고 말 한마디라도 고맙다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거를 좀 가지고 있다 보니 이런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이게 전부 제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후보 시절과 또 당선인 시절과 대통령이 됨으로써 이 소통의 방식을 좀 매정하지만 바꿔야 됩니다. 그 전직 대통령 때의 그 프로토콜대로 싹 바꿨으면. 네, 한겨레신문 이승준 기자입니다. 그 여사님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검찰의 불기소,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관련된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야당이 통과시키려는 인권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또 제2요구권을 행사하실지 여쭙습니다. 마음이 아무리 아프고 하더라도 자기 가족과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 주변 일에 대해서 특혜를 준다는 것은 법을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못할 거면 대통령을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검 문제에 대해서는 특검을 하니 만이를 국회가 결정해서 또 국회가 사실상의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거는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상권 분립 체계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할 것이냐 하는 것은 상권 분립의 본질인 그건 행정권의 고유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그 특검을 임명한다는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지난 정부 때는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왜냐? 김건희가 나올 때까지. 그런데 기소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시 또 이런 방대한 규모의 수사팀을 만들어서 수사를 한다. 그게 문제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추가해서 또 뭘 한다는 거는 그냥 소문이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얘기지 객관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해서 검찰 수사가 그 의혹을 제대로 규명을 못하고 수사에 문제가 있다라고 할 때는 딱 그 점에 대해서 특별검사를 한다 그러면 또 모르겠습니다. 특별검사의 업무도 사법 업무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법작용이 아니라 정치선동이다 이 말입니다. 사실상의 일사부재리라는 거를 적용합니다. 그거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특검을 한다는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건 인권 유린이 되고요. 제 아내가 어떤 과오를 저지르고 불법을 저질렀다 그러면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지만 그러나 제가 대통령으로 있다고 하면은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남일보 정재훈 기자입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20%대가 무너졌다는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지속해서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다는 결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실 대통령께서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거나 도를 맞고 가겠다거나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글쎄 제가 야구 선수가 전광판 보고 운동하면 되겠냐, 공만 보고 뛰고 공만 보고 때려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선거 때부터 계속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지율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참모들을 통해서 제가 바가지 긁기를 많이 당하고 있는데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언론 기사를 저한테 딱 주는데 이제는 전광판 좀 보고 뛰세요, 이런 칼럼이 있더라고요. 대구 경북 지역의 지지율 하락 이런 걸 보면은 얼마나 아껴 쓰면은 또 얼마나 실망이 크시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지율을 올리는 무슨 보관을 가지고 또 어떻게 무슨 여론을, 그런 꼼수 같은 거는 저는 쓸 줄도 모르고 제 체질에도 안 맞고 하여튼 또 아마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좀 뭔가 자꾸 이렇게 변화를 좀 주면서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있겠죠. 다른 사람들이 너 잘못한다고 막 자꾸 뭐라고 반대 세력이든 뭐든 막 너를 공격을 하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너는 임마 왜 이렇게 맨날 혼나고 다녀? 좀 앞으로 좀 잘해봐 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저는 또 생각하고요. 그 개혁을 추진해 나갈 때 자기 이익에 배치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항이 강합니다. 어떤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데 뚝심 있게 밀어붙여야 되는 부분과 또 국민들의 불편함과 속상함을 잘 좀 이렇게 살펴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들에 좀 너무 앞부분만 드러나면은 기분도 안 좋고 속도 상하고 그러시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대통령 안녕하십니까. 채널A 조용민입니다. 대통령님과 한동훈 대표 간 갈등 문제가 올 한 해 여전히 정치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여권 분열로까지 번지면서 국정 동력을 잃을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갈등의 본질이 개인적인 감정과 앙금의 문제라는 분석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통령님이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꼈다라는 이야기도 정치권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한 대표와의 갈등 문제라는 그 시각에 대해서 대통령님의 입장이 궁금하고요. 두 분 사이의 갈등을 진심으로 먼저 풀어보실 생각은 없으신 건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언론에서도 좀 자꾸 갈등을 부추기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늘 초심으로 가야 된다. 정부는 정부대로, 당은 당대로 이 일을 열심히 같이 하다 보면은 관계가 좋아지지 않겠냐. 그냥 뭐 만나서 뭐 얘기하면 계속 쳇바퀴 도는 거죠. 정부와 대통령실과 당이 계속 머리 맞대고 일을 하면 또 자주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 오래 하다 보면 다 앙금이 있더라고요. 이 일을 같이 하면서 공동의 어떤 과업을 찾아나가고 공동의 그 어떤 정치적 이익이라고 하면 그런 것을 추구해 나갈 때 강력한 이런 접착제가 되는 거다. 언론도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세계일보 조병욱 기자입니다. 국회와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대통령께서는 이제 국회에 가서 발언하실 수 있는 뭐 권리이자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 지난 22대 국회 개원식과 내년도 예산안에 관한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혹시 다음 계기가 있다면 국회에 가실 것인지 함께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국회를 굉장히 가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이제 시정연설을 취임 첫 해에 갔는데 국회에 더 많은 의석을 구성하는 정당에서 로텐도어에서 피켓 시위를 하면서 본회의장에 안 들어와서 반쪽도 안 되는 의원들 앞에서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싶었는데 두 번째는 다 들어오니까 오라고 해서 이제 갔더니 또 이렇게 돌아앉아 있고 악수도 거부하고 야유도 하고 대통령 그만두지 뭐 여기 왜 왔어요? 뭐 이런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고 하는데 이게 대통령이 국회에 가는 거는 의무는 아니고 아무리 정치권에서 싸우더라도 그날 하루만은 기본 프로토콜로 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자는 건데 그 난장판이 되고 그런 모습에 대통령이 가는 거를 국민한테 보여주는 게 국회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도 보십시오. 뭐 특검에 뭐 대통령 임명한 공직자 탄핵 소추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아주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 원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아주 예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같은 거 반복한다에 뭐 하니까 그냥 어디 소문만 자기들이 낸 거를 또 붙여가지고 계속 막 참 뭐 동맹명령권 막 남발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에 오지 말라는 얘기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서 국회에 오라는 거는 내가 대통령 너 망신 좀 줘야 되겠으니까 국민들 보는 앞에 와서 좀 무릎 꿇고 망신 좀 당해라. 중앙대리 김사라입니다. 오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대선인과 첫 통화를 하셨는데 어떤 내용을 논의하셨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한미 동맹이나 북핵 문제 관련 공감대가 있으셨는지 그리고 첫 회담 시점이나 형식도 희망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강력한 그 연대와 파트너십을 갖자고 하는 얘기도 나왔고요. 북핵에 대한 얘기보다도 북한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고 계신지 먼저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 오물 쓰레기 풍선 뭐 보낸 거 뭐 GPS 교란이라든지 ICBM과 IRBM 같은 이런 이제 SRBM 이런 것들 막 마구잡이로 지금 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조선 회사들이 미국의 이제 해군 함정 수리 이런 것들을 하는 얘기를 이제 알고 계신지 꼭 분에 한정하지는 않고 미국의 조선업이 많이 퇴조를 했는데 하여튼 이런 그 한국과의 이런 부분 협력이 되게 중요하다. 미국의 경제와 안보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적극 하여튼 여기에 참여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좀 했고 오늘은 좀 덕담을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한미일에 대한 얘기도 조금 했는데요. 해거티 상원의원이 주일 대사를 하면서 한미일 기업협력 구조를 잘 짜놨고 본인도 여기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도 이런 한미일 그 소위 삼각 이 협력은 잘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워싱턴 포스트 샵입니다. 질문은 영어로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개인적인 유대 관계를 중시하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 일본의 아베 신조 전 총리와의 우정을 통해 미일 동맹이 잘 관리된 얘기가 유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김정은을 잘 아는 반면에 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또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트럼프 대통령과 대통령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또 그는 검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또 동맹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충분한 방위비를 더 분담해야 되고 한국이 돈을 찍어내는 기계라는 언급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께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의 우정을 어떻게 다져나갈 것인지 또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또 양국 관계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 여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 상하 의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기 용산에도 뭐 여러 차례 오셨고 다자회의에 나가면은 그 양당 상하 의원들하고도 많이 이제 관계를 맺었는데요. 그분들은 뭐 한참 전부터 이제 윤 대통령과 트럼프가 좀 케미가 맞을 것이다. 그분들이 또 다리를 잘 놔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런 서로 관계를 잘 묶어주겠다는 얘기를 뭐 오래전부터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그전에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이러한 정책들은 그건 우리 기업에게 굉장히 좀 불리하지 않냐.
않냐. 참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걱정하지 마라. 한국 기업에게 크게 피해가 안 가게끔 여러 가지 잘 풀어나갈 것이니까 뭐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한국경제신문의 도병욱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모든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 혹은 20% 인상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IRA와 칩스법 폐지하겠다고 얘기했고요. 한미 FTA를 재협상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대응 계획을 세워두었는지. 중국에 대해서 만약에 슈퍼 관세를 이제 물리게 되면 중국 경제가 아마 어려워질 것이고 중국도 이제 굉장히 덤핑이라든가 이런 걸 막 하게 되면 우리 기업도 물건이 안 팔리는 이제 그런 간접적인 효과가 사실은 더 문제입니다. 직접적으로 뭐 SMA 협상에서 돈을 더 내라 뭐 이런 것도 뭐 중요하지만 그건 일단 2차적인 것이고 지금 우리의 경제 성장 어쨌든 수출로 돈을 많이 벌어 들여야 되거든요. 하여튼 그런 리스크들은 우리의 피해와 우리 국민 경제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다각도로 하여튼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I'd like to ask about direct weapons to Ukraine. 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직접적인 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해 문의드리겠습니다. 6.25 전쟁 당시 한국이 받은 도움에 비추어 봤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도와줄 일을 도와줘야 되고 인도주의와 경제적 지원 위주로 이제 했습니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런 필요한 무기들이 미국과 그 EU에서 막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북한이라는 변수가 우리 안보를 아주 치명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민감한 이런 군사 기술의 이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하나하고 우리는 이런 실전 경험이 있고 근데 북한은 한 번도 못 했는데 이게 이제 최초의 이 경험이 되고 이것이 우리 안보에 이제 치명적인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종전과 같은 식의 인도주의 평화주의 관점에 지원해서 북한군의 관여 정도에 따라서 단계별로 좀 지원 방식을 좀 바꿔나간다. 무기 지원이라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 도쿄시민의 우에노 기자라고 합니다. 앞으로 두 전사과 함께 어떤 한미일 안보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한일 양자 관계에 있어서는 내년에 그 수교 60주년이 됩니다. 앞으로의 그 한일 관계에서도 어떤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조가 저는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비핵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너무나 큰 실망을 한 거죠. 대통령 시절에 추진했던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 그 사이에 북한의 핵 기술과 역량이 어느 정도 변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보고를 저는 아주 금명간에 다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이 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제 60주년인데 내년에 정말 한일 관계가 좀 더 새로운 청사진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하고 있고 빠르게 이제 개혁과제 및 경제 사회 분야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 우재윤입니다. 4대 개혁 추진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출범시킨다든지 이재명 대표를 만나 설득을 한다든지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시급한 의료개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의료개혁 당위성은 많은 국민들이 인정하고 있지만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불편이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관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필수 의료 수술한 의사가 뭐 간단한 치료를 한 의사보다 더 보상을 못 받는다 그러면은 의료 자원들이 인재들이 모이기 어렵기 때문에 의사들이 뭐 수술을 한다든가 또는 응급 처치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치료를 할 때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민감합니다. 사법 리스크 대응하는데 정신이 팔리다 보면 다른 환자를 치료할 수도 없고 또 위축이 돼서 환자를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 속도감 있게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 의대 정원은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한 대로 됐고 이제 후년은 의료계와 뭐 또 협의체에다가 의견을 내라고 했으니까 같이 또 논의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또 가면 되는 것이죠. 여야 의정을 통해서도 지금 논의가 진행이 되고 또 뭐 만나야 될 일이 있으면 만나야죠. 좀 하여튼 진행돼 나가는 거를 좀 보고요. 네. 안녕하세요. 김학재입니다. 근데 이제 3분기 성장률이 예상치보다 좀 낮아서 0.1% 나오기도 하고 내수도 상징하는 그 소매 판매 지수가 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수 경기 활성화나 그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구상하신 뭐 방향이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사회적 자원을 다 투입했을 때 올릴 수 있는 성장률이 지금 2.0% 정도 되거든요. 하여튼 올해 이제 연말까지 다 계산하면은 잠재 성장률 2.0%는 저는 뭐 충분히 상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중국의 그 경제가 좀 잘 돼야 우리도 결국은 좀 수출로 인해서 좀 국민들이 조금 더 따뜻함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이제 자영업자 우리 소상공인들을 그런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금융이라든지 뭐 전기세 보조라든지 뭐 택배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있지만 그리고 이제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을 이번 추석에는 작년에 한 3배 이상 판매를 했는데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그분들의 민생이 좀 따뜻하게 온기가 돌 수 있도록 좀 하고 자유롭게 좀 질문할 수 있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YTN 조영성입니다. 당내 소통 강화한다고 하신 얘기 중에 친한 친윤 그 갈등의 또 요소 가운데 하나로 특별감찰관 이거에 대해서 임명하는 거에 대해서 입장을 직접 대통령님께 듣고 싶고요. 뭔가 의혹이 있을 때마다 대통령실에서 이제 해명을 충분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론의 5명 가운데 1명만 이제 대통령을 지지하는 걸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특별감찰관 문제는 그건 뭐 국회에서 추천 오면 그건 뭐 대통령이 임명 안 할 수 없는 거고 당연히 그건 임명할 것입니다. 저는 뭐 친윤이라는 게 과연 존재하는 건지 누구는 이렇게
이렇게 구별하고 뭐 누구는 이렇게 구별하고 뭐 그때그때 바뀌는 거고 그러다가 또 좀 지나면 다른 이슈에서는 또 서로가 좀 다른 면도 있는 거고. 예, 대통령님 서울신문 이민영입니다. 김건희 여사께서 직접 국민들 앞에 사과하실 생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자회견 준비하시면서 혹시 김건희 여사께서 대통령님께 하신 말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뭐 제 처에 이런 그 선거 때부터 해서 뭐 사람들과 이런 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좀 제대로 관리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제대로 못해서 먼저 일단 제가 사과를 하는 것이고요. 뭐 제 아내는 밤에 집에 들어가니까 그 기사를 봤는지 가서 하여튼 사과 좀 제대로 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찌됐든 저찌됐든 자기를 뭐 의도적으로 악마화를 하네 뭐 가짜 뉴스가 있네 뭐 침소봉대를 해서 막 억지로 만들어내네 해도 그런 억울함도 아마 본인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만은 사과를 좀 많이 하라고.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국정 관여고 뭐 농단이겠죠.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하나 하자. 네. 이제 하나 정도만 해. 네. 목이 아프다 이제. 네. 그래 더 할까? 네, 부산일보 박석호 기자입니다. 흔히들 사과를 할 때 꼭 갖춰야 될 요건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지 명확하고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대통령께서는 이제 대국민 담화에서 제 주변의 일로 걱정과 염려를 끼쳐드렸다. 어떻게 보면 다소 두루뭉실하고 포괄적으로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에서도 일문일답을 통해서 맹태균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이런 일이 생긴 이유가 뭐 휴대폰을 바꾸지 못해서라든지 아니면 사람 관계에 대해서 모질지 못해서 생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마치 사과를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일인데 바깥에서 이끌으니까 사과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TV를 통해서 해견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과연 대통령께서 무엇에 대해서 우리에게 사과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딱 집어가지고 이 부분은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해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딱 그 팩트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릴 거고 왜냐하면 이것도 사실과 다른 것들도 많거든요. 이 기자회견을 하는 마당에 그 팩트를 가지고 다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뭐 맞습니다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만약에 어떤 점에서 딱 집어서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죠. 잘못 알려진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들끼리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하고는 얘기한 적이 없는 걸 가지고 뭐 했다고 그러는 것이라든지. 네, 경향신문 박순봉입니다. 아까 일단은 사과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러면 인정하실 수 있는 부분, 정확하게 사과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무슨 뭐 언론 보도나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너무 많은 얘기들이 막 다니고 있어서 저도 뭐 그러나 어찌 됐든 제가 사과를 드리는 것은 처신이 올바르지 못했고 소통 프로토콜이 제대로 안 지켜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불필요한 얘기들 안 해도 될 얘기들을 하고 이렇게 해서 생긴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고 그런 거로 국민들께서 속상해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럼 무슨 뭐 창원 무슨 뭐 공단 어쩌고 하는 거를 제가 그러면 사실도 아닌 걸 가지고 거기에 뭐 개입을 해서 명태균 씨에게 알려줘서 죄송합니다 그런 사과를 기대하신다면 그거는 인정할 수도 없고 그거는 모략입니다. 그런 거는 사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네, 대통령님께서 지금 아무래도 좀 목도 좀 타시고 아니 뭐 좀 해. 조금 더 할까요? 네. 좀 더. OBS 김용진입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브리핑하신 그 동해 가스전 관련해서 혹시 올해 안에 시추에 착수한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시추 성공 기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운 좋은 거는 그냥 한 번에 나온 것도 있는데 거의 없고요. 여러 차례 이제 해야 됩니다. 확률적으로 높은 데에다가 시추공을 이제 뚫기 시작하는데 저도 뭐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 뚫는데 한 1,000억 든다고 그랬나? 경제수업 1,000억이죠. 예. 근데 뭐 이게 되기만 하면은 수천조에 저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한 첫 번째에 나온다는 거는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안녕하십니까. 데일리한국의 박준영입니다. 세코 원전이 헐값에 수주됐고 부당한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는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이번 체코 원전 수주가 국익에 정말 도움이 되는지 본계약 체결을 장담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원전 2기를 24조 원에 수주한 거를 헐값이라고 한다면은 그건 너무 무식한 일단 얘기라고.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이기 때문에 가격과 조건과 이런 모든 것이 이제 그거는 이제 내년 3월까지 가봐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과도한 금융 지원도 무슨 금융 지원 얼마 하기로 약속한 것도 없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협상을 해 나가면서 해야 될 문제고요. 그리고 본 계약은 저는 뭐 잘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원전이라는 거는 수출하려고 해도 원전 기술 보유국에 또 이런 승인이 있어야 돼요. 정부와 우리 정부 간의 합의도 잘 진행되고 지금 MOU도 가서명 됐거든요. 한전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이사회에서 이제 OK해서 서명을 하게 되면 정부의 가서명은 또 서명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사 NK뉴즈의 CEO 테드 오케럴입니다. 대통령 최근에 북한이 주장했던 평양에 우리 드론이 날아왔다고 하는 사건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 것이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최근 김여정 부부장의 입을 빌린 일련의 북한의 입장 표명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북한은 우리한테 이미 드론 공격을 10번이나 국경을 침범해서 했고 7,000개가 넘는 지금 오물 쓰레기 풍선에 이런 GPS 교란 그러고 있는 마당에 적반하장식 억지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이렇고 저렇고 대응할 가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